빈 시내 중심가 18세기 건축물을 개조한 클래식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검은 턱시도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정우석 회장은 무대 옆 대기실 창가에 서서 도착하는 차량들을 내려다보았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회장님, 슈미트 이사가 도착했습니다. 비서 한재민의 목소리에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만찬의 주인공은 유럽 최대 항만공사의 운영이사 에른스트 슈미트였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테리메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물류시장까지 장악하게 된다. 우석이 평생 준비해온 마지막 승부였다. 음향은 확인했나? 예, 3번 점검했습니다. 첼리스트 마르틴 슈타인 씨도 대기실에서. 재민의 말이 끊겼다.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재민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님, 말해. 슈타인 씨가 호텔에서 이곳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지만 차량이 전복되어 앞기가. 우석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슈미트 이사는 비즈니스맨이기 전에 음악애호가였다. 그는 계약 파트너를 선택할 때 숫자보다 품격을 중시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그래서 우석은 유명 첼리스트를 섭외했고 슈미트가 가장 좋아한다는 브람스 첼로 소나타를 준비했다. 홀 안쪽에서는 이미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협상단 6명이 편안한 미소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1시간 뒤 무대에 오를 연주를 기대하고 있었다. 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도나우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중요한 순간을 놓친 적이 없었다. 부두 노동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통제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재민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빈 시내의 모든 음악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금요일 저녁, 그것도 1시간 안에 투입 가능한 첼리스트는 없었다. 클래식 연주 파일이라도 틀 수는 없습니까? 통역을 맡은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슈미트는 녹음된 음악을 경멸해. 그는 살아있는 순간만 믿는다고 했어. 재민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가 한숨과 함께 내려놓았다. 그때 행사장 진행을 맡았던 현지 직원 안나가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연주자 수준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실까요? 무슨 소리야? 오늘 오후에 홀 지하 통로를 지나가다가 첼로를 켜는 청년을 봤습니다. 거리 연주자 같았는데 실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재민이 미간을 찔렀다. 거리 악사를 유럽 최대 항만공사 이사 앞에 세우자고요?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다. 데려와. 안나가 급히 나간 지 10분 후 대기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첫인상은 충격이었다. 낡은 후드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 더러운 운동화. 얼굴은 며칠째 씻지 않은 듯했고 손에는 헝겊으로 감싼 첼로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청년은 20살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이름이 뭔가? 한도윤입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우석은 그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손톱 밑은 때가 끼어 있었다. 연주할 수 있나?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할 수 있습니다. 악보는? 필요 없습니다. 재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우석을 쳐다봤다. 하지만 우석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저기서 옷을 갈아입어. 10분 안에. 도윤이 준비실로 들어간 사이 재민이 속삭였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일정을 연기하는 게. 연기는 없어. 슈미트는 내일 프라하로 떠나. 곧 도윤이 나타났다. 빌린 턱시도는 어깨가 맞지 않았고 머리는 물로 대충 빗었지만 여전히 거칠었다.
그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악기는 오래되어 광택이 바랬지만 관리는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다. 안나가 그를 홀 입구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협상단의 시선이 일제히 도윤에게 쏠렸다. 슈미트 이사의 얼굴이 굳었다. 옆에 앉은 부이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누군가 독일어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석은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울렸다. 무대 중앙, 조명 아래 놓인 의자 앞에서 도윤이 멈춰섰다. 그는 첼로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다. 헝겊을 풀어내자 오래된 첼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객석에서 또 한 번 웅성거림이 일었다. 우석은 무대 옆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도윤의 떨리는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재민은 우석의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도박이었다. 50년 경력이 한 노숙 청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슈미트 이사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다. 그의 표정은 두고 보자는 듯한 냉소였다. 다른 협상단원들도 기대보다는 구경거리를 보듯 몸을 뒤로 기댔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첼로를 무릎 사이에 세웠다. 그는 활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활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석은 눈을 감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활이 현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첫 음이 홀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기교가 아니었다. 완벽한 테크닉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도윤은 악보도 보지 않은 채 연주를 이어갔다. 그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활은 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왼손 손가락은 정확한 위치를 짚어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슈미트의 팔짱이 풀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옆에 앉은 부의사는 와인잔을 든 채 멈춰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다른 표정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아니, 기억이었다. 음악은 점점 깊어졌다. 브람스의 우울한 선율이 첼로를 통해 살아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브람스만 있지 않았다. 추운 겨울밤, 지하 통로의 냉기, 빈 깡통 안의 동전 몇 입, 고장난 악기를 고치기 위해 굶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재미는 숨을 죽였다. 그는 평생 클래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 수 있었다. 저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석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청년의 지저분한 머리, 맞지 않는 턱시도, 달아빠진 운동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아 있었다. 1악장이 끝나갈 무렵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활은 계속 움직였고 음악은 흘러갔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삼켰다. 슈미트 이사는 와인잔을 완전히 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무대 위의 도윤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첼리스트였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 우석은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저 음악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이 악장으로 넘어가면서 음악은 더욱 절절해졌다. 브람스 특유의 서정성이 도윤의 첼로를 타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거기엔 악보에 없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 외로움이었다. 슈미트 이사는 완전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눈은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수백 번의 연주회를 다녔던 그였지만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달랐다. 기술이 아니라 생이 연주되고 있었다. 협상단 중 가장 회의적이었던 부이사 슈바르츠가
천천히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졌다. 대신 묘한 집중이 그 자리를 채웠다. 도윤의 활 놀림은 거칠지 않았다. 세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실했다. 매 음표마다 무언가를 건 사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돈을 위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살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켜는 음악이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지하 통로에서 들었던 그 연주. 그녀는 그때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었다. 국어라는 다른 거리 악사들과는 달랐다. 저 청년은 살아남기 위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하기 위해 살아남는 사람 같았다. 사막장이 시작되었다. 템포가 빨라졌다. 도윤의 손가락이 지판 위를 날렵하게 움직였다. 굳은 살 박힌 손끝이 현을 정확하게 눌렀다. 몇 년을 거리에서 연습했는지 그의 손은 악기와 하나였다. 재민은 우석의 옆 얼굴을 힐끗 보았다. 회장의 표정이 이상했다. 긴장도 아니고 안도도 아니었다. 뭔가 흔들리고 있었다. 재민은 15년간 우석을 보좌했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이었다. 객석 뒤편에서는 홀 직원들까지 모여들었다. 본래 이 시간에는 주방에서 디저트를 준비해야 했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요리사, 웨이터, 청소부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 청년의 첼로에 귀를 기울였다. 도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며 연주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엄마. 소리 없는 입모양이 그렇게 보였다. 음악 속에는 가난이 있었다. 추위가 있었다. 배고픔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끝까지 놓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슈미트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옆에 앉은 슈바르츠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머지 협상단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에 잠겨들었다. 사악장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었다. 도윤의 활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음악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음표가 울려 퍼졌다. 여운이 홀을 감쌌다. 도윤은 천천히 활을 내렸다. 그의 손은 다시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슈미트가 일어서며 손뼉을 쳤다. 슈바르츠가 따라 일어섰다. 곧 협상단 전원이, 홀 직원들이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였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낡은 운동화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이었다. 계약은 무사할 것이다. 하지만 우석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재민이 다가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 안고 있는 첼로에, 그리고 방금 연주된 그 음악에. 우석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곡은. 재민이 귀를 기울였다. 브람스가 아니야.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건 선희의 곡이야. 그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부두의 밤, 컨테이너, 그늘, 첼로를 켜던 한 여자. 이선희. 그녀가 만들었던 이름 없는 곡. 우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재민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우석은 무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박수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석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도윤은 첼로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슈미트 이사가 독일어로 무언가 말하며 미소 지었다. 통역 김수진이 급히 무대로 다가가려던 순간 우석이 먼저 무대에 올랐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우석은 도윤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을 데려온 노신사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방금 연주한 곡.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브람스 소나타 1번 맞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슈미트가 의아한 표정으로 옆 사람과 속삭였다. 저는 브람스를 모릅니다. 악보를 본 적도 없고요. 그럼 방금 그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곡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니는 이 곡을 이름 없는 노래라고 부르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도윤은 첼로를 내려다보았다. 이 곡을 연주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우석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어머니 이름이 뭔가? 이선희입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석은 뒤로 휘청했다. 재민이 황급히 무대로 뛰어올라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괜찮아. 우석은 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도윤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25년 전이 떠올랐다. 부산 자갈치 부두, 컨테이너가 쌓인 야적장,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5살의 정우석, 그리고 항만 노동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던 22살의 이선희. 그녀는 낮에는 도시락 장사를, 밤에는 허름한 연습실에서 첼로를 켰다. 음대를 나왔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연주자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첼로를 꺼내 들었다. 우석은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사랑에 빠졌다. 그녀 역시 가난하지만 야망 있는 청년에게 끌렸다. 둘은 컨테이너 그늘에서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당신을 무대에 세울 거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만 옆에 있으면 돼요. 하지만 우석에게 기회가 왔다. 작은 물류회사의 투자 제안. 성공의 사다리. 그는 선희에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기반을 다지면 결혼합시다.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석은 몰랐다. 그 무렵 선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석의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석 씨에게는 지금 당신 같은 짐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떠나주세요.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당신 문제죠. 우석 씨는 모르는 게 나아요. 선희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당신의 미래에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성공하세요. 사랑했어요. 우석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흔적은 없었다. 결국 그는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전에. 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청소일, 식당 일 가리지 않으셨죠. 제가 15살 때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이 첼로를 제게 물려주셨죠. 당신의 유일한 보물이라고 하시면서. 도윤은 첼로를 쓰다듬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객석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슈미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우석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70평생 곱게 펴왔던 등이 처음으로 굽었다. 선희야. 그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재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협상단도 직원들도 모두가 얼어붙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우석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굳은 살 박힌 젊은 손이 맞닿았다. 내가 몰랐어. 내가 있는 줄 선희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도윤은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대 위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은 25년 만에 만났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채로. 도윤은 천천히 우석의 손을 놓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첼로를 집어들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기다려. 우석이 외쳤지만 도윤은 무대를 내려갔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만 울렸다. 객석 사람들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 도윤이 홀 문을 나서는 순간 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공했다. 재벌이 되었다. 유럽까지 왔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했던 것은 모두 잃었다. 도윤이 떠난 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우석은 여전히 무대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회장님, 일단 자리로. 내버려둬. 우석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슈미트 이사가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왔다. 그는 우석 앞에 섰다.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미스터 정, 오늘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들었다. 슈미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계약 이야기는 내일 합시다. 지금은 아들을 찾으십시오. 그는 우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섰다. 다른 협상단원들도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난이 아닌 묵묵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홀이 비자 재민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석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찾아야지. 당장.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안나. 우석이 불렀다. 행사 진행요원 안나가 달려왔다. 그 청년이 평소 어디서 연주했다고 했나? 지하철 3호선 슈테판 광장역 지하 통로입니다. 지금 당장 가자. 재민과 안나 그리고 우석은 차에 올랐다. 비내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우석은 주먹을 쥔 채 창밖을 응시했다. 20분 후 그들은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지하 통로는 을씨년스러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몇몇 노숙자들이 판지 위에 누워 있었다. 안나가 앞장섰다. 이쪽입니다. 통로 끝 기둥 옆에 도윤이 있었다. 그는 첼로 케이스를 열어놓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연주는 하지 않았다. 그냥 첼로를 안고 있었다. 우석이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왜 오셨습니까? 너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릅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어머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석은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맞다. 내 잘못이다. 그걸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 우석은 도윤 옆에 주저앉았다. 비싼 수트가 지저분한 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성공에 집착했지. 선희가 떠났을 때 더 찾아야 했는데 일에 파묻혔다. 그게 도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우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부두에서 찍은 우석과 선희의 사진이었다. 25년간 이것만 간직하고 살았다.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이었지. 도윤이 사진을 보았다. 젊은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도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피곤해하셨고 아프셨고 힘들어하셨어요. 우석은 눈을 감았다. 나는 내게 아버지 될 자격이 없다. 그건 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하고 싶다. 선희가 받았어야 할 것들, 내가 받았어야 할 것들,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다. 돈 이야기입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하지만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첼로를 껴안았다.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석은 한참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선희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 아버지와 함께였던 시간이야. 가난했지만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아, 만약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전해줘.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 말이 끝나자 우석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70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재민과 안나는 물러나 멀리 서 있었다. 도윤은 우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우석의 어깨에 얹었다. 어머니는 제게 이 곡을 가르치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은 첼로를 들어 올렸다. 언젠가 이 곡을 들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가 오면 내가 대신 연주해줘. 도윤은 화를 들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그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하 통로에 음악이 울려 퍼졌다. 화려한 홀이 아니었다. 박수 칠 관객도 없었다. 단지 한 아버지와 한 아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음악만이 있었다. 우석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의 연주를 들었다. 그 음악 속에서 선희가 들렸다. 우석아, 당신을 사랑했어요. 우석은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명예가, 재산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지저분한 지하 통로에서 자신을 위해 첼로를 켜주는 아들이라는 것을. 연주가 끝났다. 우석은 일어나 도윤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처음에는 뻣뻣했다. 하지만 점점 힘이 풀렸다. 그리고 그도 아버지를 껴안았다. 20살 청년과 70 노인이 지하 통로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25년이 걸렸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만났다. 사흘 후 우석은 도윤을 빈 외곽의 한 카페로 데려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창밖으로 도나우강이 보였다. 오늘은 내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 우석은 커피잔을 앞에 놓고 말했다. 내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나도 오랫동안 몰랐다. 단지 내가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했어. 그게 아니었습니까?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3년 전 내 오랜 비서였던 사람이 죽기 전에 고백을 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그가 남긴 편지야. 읽어봐. 도윤은 편지를 펼쳤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정 회장님께,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년 전 회장님이 사업 기회를 잡으셨을 때 저희는 이선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의 지시였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에게 짐이 되는 존재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선희 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회장님이 그녀를 버리기로 했다고. 그녀는 울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회장님의 합성 사진까지. 그녀는 결국 떠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이 진실만은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래. 우석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선희는 나를 믿었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던 거야. 그리고 혼자 너를 낳았고 혼자 키웠어.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투자자들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순수한 것이 방해된다고 생각했겠지. 사랑, 가족, 그런 것들 말이야. 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어. 나는 선의 없이도 성공했으니까. 아니, 어쩌면 선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는지도 모르지. 그럼 후회하십니까? 우석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매일 후회한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그게 더 끔찍해. 도윤은 말이 없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도윤아. 선의가 떠났을 때 끝까지 찾지 않은 것도 어쩌면 편한 쪽을 택한 거였어. 찾으면 책임져야 하니까.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우석의 고백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선의가 받았어야 할 것만큼은 돌려주고 싶다. 그게 속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도윤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알고 있다. 당신이 하루에 버는 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 말이 우석의 가슴을 찔렀다. 맞아. 내가 알았다면. 하지만 당신은 몰랐죠. 찾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도윤은 우석의 손을 놓았다.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걸. 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짐이 되지 않기로 선택했죠. 도윤은 일어섰다.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떠났을 때도 그 후에도. 도윤아,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도윤은 카페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다. 우석은 자리에 남았다. 커피는 식어갔다. 창밖으로 도나우강이 흘렀다. 그는 25년 전 선의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다. 당신의 미래에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디 성공하세요. 사랑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우석을 생각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믿으면서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우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선의야, 미안해. 너무 늦었어. 카페 안에는 그의 흐느낌만 울렸다. 그날 밤 우석은 재민을 불렀다.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해. 무슨 회견입니까? 모든 걸 밝힐 거야. 선의 이야기, 도윤 이야기, 내 과오 전부. 재민은 놀랐다. 회장님, 그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우석은 단호했다. 이미지는 거짓 위에 세워진 거야. 이제 진실 위에 서고 싶다. 하지만 재민. 우석은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성공만 쫓았어.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재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우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빈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두 잃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석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일주일 후 서울 테리메온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공지만 있었을 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전 10시 우석이 단상에 올랐다. 재민과 법무팀은 뒤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정우석 회장님, 유럽 계약권에 대한 발표입니까? 후계 구도 관련입니까? 우석은 손을 들어 정중을 제지했다. 그리고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원고 없이 말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25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선희. 부산 자갈치 부두에서 도시락 장사를 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제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그녀를 버릴 거라고. 선희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웠습니다. 우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청소부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4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한 채 강당이 숨죽였다. 그 아들이 바로 한도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터져나오는 질문들. 도윤 씨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제야 밝히십니까? 우석은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부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도윤은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자리에 서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석의 대답은 명확했다. 저는 평생 성공만 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태어난 줄도 몰랐던 아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이후 테리메온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명성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우석은 단상 위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선혜 씨와 한도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과오를 인정합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하지만 우석은 고개를 든 채 그대로 섰다. 기자회견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SNS는 들끓었다. 찬반 여론이 격렬했다. 결국 재벌도 사람이네요. 25년이나 방치하고 이제 와서 사과? 위선이다. 그래도 고백한 용기는 인정해야죠.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아닌가? 도윤은 빈의 작은 호스텔 방에서 그 영상을 보았다. 우석이 고개 숙이는 장면을 보며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안나의 목소리였다. 정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아래 로비에 계세요. 도윤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내려갔다. 로비에 우석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 재민이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왜 오셨습니까? 줄 게 있어서. 우석은 재민에게 눈짓했다. 재민이 상자를 내려놓았다. 열어봐. 도윤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첼로 케이스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낡은 케이스가 아니었다. 새 것이었다. 이건 내 어머니 것이야. 우석이 조용히 말했다. 선희가 음대 다닐 때 쓰던 첼로. 그녀가 떠난 후 내가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어. 도윤은 케이스를 열었다. 아름다운 첼로가 나타났다. 도윤의 낡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악기였다. 어머니. 그래. 선희는 이걸 팔아서 내 학비로 쓰려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사뒀어. 언젠가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도윤은 첼로를 만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선희 명의의 통장이야. 25년간 매달 적금을 넣었어.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혹은 그녀의 가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윤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겁니까? 아니.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해결이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해야 했던 일이야. 25년 전에. 그는 봉투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넌 이걸로 뭘 하든 상관없어. 버려도 좋고 쓰든 말든 내 자유야. 나는 그냥 줘야 할 걸 주는 것뿐이야. 도윤은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거액이었다.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우석이 말했다. 뭡니까?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곳이 있어. 부산 태종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우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기 가서 선희를 위해 연주해주지 않겠니? 나도 함께 가고 싶어. 도윤은 한참 침묵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췄다. 도윤아. 예. 나는 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내 곁에 있고 싶다. 지켜보고 싶어. 멀리서라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로비를 나섰다. 3일 후 부산 태종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우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도윤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첼로가 들려 있었다. 왔구나. 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여기를 좋아하셨습니까? 응. 우리 여기서 자주 데이트했어. 선희는 이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했지. 도윤은 첼로를 꺼냈다. 어머니의 첼로는 햇빛을 받아 빛났다. 무슨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선희의 곡. 이름 없는 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다. 바다 위로 음악이 퍼져나갔다. 파도 소리와 섞여 하나가 되었다. 우석은 눈을 감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선희가 걸어 나왔다. 22살의 그녀가 웃고 있었다. 우석아, 바다가 예쁘지? 당신만큼은 아니야, 선희. 거짓말. 바다가 더 예쁜데.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뻐. 기억 속 선희가 첼로를 켰다. 바로 이 곡이었다. 25년 전 이 언덕에서 그녀가 만든 곡.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의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눈물이었다. 곡이 끝나갈 무렵 우석은 도윤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함께 마지막 구절을 흥얼거렸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바다로 흘러갔다. 연주가 끝났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어머니가 들으셨을까요? 도윤이 물었다. 들었을 거야. 우석이 대답했다. 선희는 분명 들었어. 그리고 웃고 있을 거야. 도윤은 첼로를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아. 하지만 도윤은 우석을 돌아보았다. 가끔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 함께 연주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2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고맙다, 도윤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다. 우석은 주머니에서 선희의 사진을 깨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선희야, 우리 아들 잘 키웠어. 너를 닮아서 착하고 강한 아이야. 바람이 사진을 스쳤다. 도윤은 첼로를 다시 안았다. 한 곡 더 연주해도 될까요? 그래. 이번에는 도윤이 만든 곡이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혼자 만든 이름 없는 곡.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바다 위로, 하늘로,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로. 두 사람의 마음이 음악을 타고 흘러갔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연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늦었지만 시작이었다.